네, 오늘은 여의도의 라이징 스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마 한국경제TV는 생애 최초 출연이고요. 하나금융그룹에서 하우스뷰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전규현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발 전쟁이 발발한 지도 한 2달이 채 돼가는데요. 원자재 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영향 자체는 2%에 불과하긴 하지만 실상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좀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불안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강세에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좀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은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원자재 강세로 인한 영향이 이제 기업들의 영업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변동성이 큰 국면인데요.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금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3월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일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요일지 어느 쪽이 좀 더 크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요가 좀 더 컸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이제 워낙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품 가격이랑 서비스업 가격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칭 수요로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컸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다만 지금 3월 급등에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금 ETF로의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유럽계 자금이요? 네, 이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쪽이 좀 타격을 크게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주식 쪽에서 빠진 자금 흐름이 이제 금으로 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 가격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최근 온스당 2,000달러를 훌쩍 넘더니 그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가라는 일단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가격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금 수익률을 움직이는 부분들을 요소별로 좀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원래 통상적으로 달러나 금리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실질 금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중순경에 거의 고점을 본 것 같거든요. 상단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워낙 이제 금융시장에서 경계가 커지다 보니까 그때 금 가격이 2,000불을 좀 훌쩍 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한 2,043불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한 상단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경우에 금의 보유 메리트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금리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점차 좀 떨어지게 될 거고 명목 금리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일단 5월 FOMC에서도 50bp 금리를 인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제 시장의 금리 자체는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미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 차이를 보여주는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랑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를 안 주는 금을 보유할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금의 보유 메리트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투기적인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약보합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한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 요인들을 분해해 보니까 향후 상승 트렌드는 이어지겠지만 그 강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국제유가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 유가가 이게 구조적일지 아니면 정말 상승 트렌드를 보일지 이견이 좀 분분한 상태인데요. 국제유가는 어떻게 보세요? 국제유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유가 국면이 좀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데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산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이랑 영국, 캐나다 이제 이런 주요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유가가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게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EU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원유 금수 조치를 이제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연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금수 조치할까요? 그거는 게임 체인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지금 당장 완전히 금수 조치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장률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국면이긴 하지만 이미 지금 초안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아마 프랑스 대선 2차 대선 결선 이후에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부각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프랑스 그래서 대선이 4월 24일.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그 유럽 쪽에서의 금수 조치 관련된 안이 나오게 될 거고요. 당장 완전히 금수를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차차 금수하는 양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프라이싱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고요. 사실 지금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사실 게임 체인저인 부분인데 그래도 가능성은 저희가 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이 이걸 유가를 잡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격은 좀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이 1억 8천만 배럴 정도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IEA 31개 회원국들이 1억 2천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이제 방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4월부터 6개월 동안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 방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이 그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을 때를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발표 직후 2, 3일 내에 유가가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지금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세계 공급량이 한 1일 300만 배럴 정도 줄 걸로 저희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략 비축유를 다 합해가지고 얼만큼이 방출되냐를 보게 되면은 그게 한 130만 배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분을 다 메울 수는 없는 정도의 원유가 방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지 이제 공급 부족분을 메울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유가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쪽으로 작용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산으로 인해서 3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데 전략 비축유 공급을 증가시키면 배럴당 130만 배럴이니까 그 한 170만 배럴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미국의 셰일가스가 또 꿈틀꿈틀합니다. 시추를 열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고유가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 쪽에서 생산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늘리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만큼 늘어나지는 못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결국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수급이 좀 타이트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고유가 국면이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단기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한 수급은 지속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런 추세적 흐름 자체는 굉장히 완만하게 하락하긴 할 거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90불대 정도까지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90불이라면 상당히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외환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 달러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100선 돌파 그 이후에 그럼 우리 원화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하나금융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달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의 차별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긴축적인 행보를 지속을 하고 있고, 반면 지금 유럽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ECB가 생각보다 그렇게 매파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BOJ는 더더욱 이제 만만한 스탠스를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통화 자체의 차별화를 낳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달러가 좀 강세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상황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같이 봐야 할 텐데, 지금 보면은 지금 국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국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쪽에서의 수입 금액 자체가 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달러 강세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달러 유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원화가 약세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펀더멘털 상으로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원화는 이미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최근의 달러 강세는 많이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레벨 부담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는 상단은 한 1245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환시장을 질문하면 이 얘기를 항상 좀 여쭤봤었는데요. 최근 엔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도라면 연말에는 달러당 150엔 뭐 가능성도 우리가 타진해 볼 개연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추락하는 엔화 과연 역발상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있다면 언제가 될까요? 일단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반면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일본 경제를 보면 경기가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업 이익도 계속 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일본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기업 쪽에서의 생산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전가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기업 이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BOJ는 이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제 온건한 스탠스를 유지를 할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좀 약세 기조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지지선은 이제 달러엔 환율을 한 125에서 126엔 정도로 원래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추세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지지선이 굉장히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때는 사실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에서는 과거 적정 수준을 조금 넘는 상태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 더 나아가서 외환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전규현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